논리는 완벽했는데 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기획안을 설명할 때, 집에서 가족을 설득할 때, 친구에게 조언을 할 때, 당신의 말은 분명 맞았습니다. 근거도 충분했고, 논리도 탄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당신의 말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당신을 향해 등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논리는 사람을 멀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근거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라고, 근거를 대라고, 사실과 데이터로 설명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따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논리가 완벽할수록 설득은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을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이해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 이성적인 존재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동물로 정의되었습니다. 생각하는 존재, 판단하는 존재, 논리로 세상을 이해하는 존재, 교육 시스템도, 사회 구조도, 모든 것이 이 전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따라서 합리적인 설명을 들으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통계도 받고 경고 문구도 매일 읽습니다. 그런데도 담배를 끊지 못합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도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봅니다. 저축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화를 참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술을 줄여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왜 행동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믿어온 것과는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성이 우리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훨씬 더 깊고 더 오래되고 더 근본적인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었지만 그의 진짜 천재성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처음 세상에 공개되던 날을 떠올려 봅시다. 당시 시장에는 이미 수많은 스마트폰들이 있었습니다. 블랙베리, 노키아, 팜.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제품을 숫자로 설명했습니다. 프로세서 속도, 메모리 용량, 배터리 지속 시간, 화소수.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은 기술 명세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상식이었고 업계의 관행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하면 사람들이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달랐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그의 방식이 무모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기술을 앞세우지 않는 것은 기술 회사로서 자살 행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대에 올라 숫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혁명적인 제품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와이드 스크린 아이팟, 둘째는 혁명적인 모바일 폰, 셋째는 획기적인 인터넷 통신 기기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세 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셨나요? 이것은 하나의 기기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놀라움이었습니다. 흥분이었습니다. 가능성이었습니다. 잡스는 아이폰의 램이 얼마인지, 칩셋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에게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머니에 들어가는 작은 기기 하나로 음악을 듣고, 전화를 하고, 인터넷을 하는 삶. 그는 제품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패드를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잡스는 시장 조사 데이터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사진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것을 갖고 싶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었습니다. 증명이 아니라 공감이었습니다. 잡스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요. 이 말은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만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사람들은 논리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이미지로, 상상으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후에 그제야 논리로 그 선택을 정당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잡스가 논리를 몰라서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는 논리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논리를 정확한 순서에 배치했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을 자세히 보면 논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하지만 끝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미 원하게 된 후에, 사람들이 이미 마음을 열어둔 후에, 그때 논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작동하며 이런 기술로 가능합니다. 설득의 시작이 아니라 마무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잡스는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인간이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의 직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읽고 배운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백 년 전에 한 철학자가 이미 이 진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 그는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에는 이성이 알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인간에 대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파스칼의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먼저 좋아하고 나중에 이유를 붙입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생각하지만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논리로 판단하지만 감정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이성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파스칼은 인간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인간은 이중적인 존재라고.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이성과 감정, 논리와 직관, 머리와 가슴. 그리고 이 둘은 항상 충돌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성이 더 우월하다고, 이성이 옳다고, 이성을 따라야 한다고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파스칼은 이것을 종교의 맥락에서 이야기했지만 그의 통찰은 훨씬 더 넓은 범위에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논리로 신을 믿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믿습니다. 경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은 후에 그 믿음을 논리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종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당신은 논리로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끌렸고, 먼저 좋아했고, 먼저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선택이 합리적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 옷이 실용적이야. 이 음식이 건강에 좋아. 이 사람이 나와 잘 맞아.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마음이 이미 결정을 내렸고 당신의 이성은 그저 그 결정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한 것을 논리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논리부터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이 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논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움직였습니다. 상상하게 만들고, 원하게 만들고, 갖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 사양을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최소한으로만.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사고 싶어 했으니까요. 논리는 그저 그들이 자신의 구매를 합리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료였습니다. 잡스의 방식은 재능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논리로 설득하려는 시도가 단지 효과가 없는 것만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논리로 누군가를 설득하려 할 때 우리는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워가 정확히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쇼펜하워는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이라는 글에서 인간의 논쟁 본능을 해부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 논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 논쟁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 논쟁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논리로 누군가를 설득하려 할 때 상대방은 그것을 진리에 대한 탐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완벽한 논리는 상대방에게는 당신은 틀렸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당신의 명확한 근거는 상대방에게는 당신은 바보다는 말로 들립니다. 당신이 이성적일수록 상대방은 더 방어적이 됩니다. 쇼펜하워가 관찰한 인간의 모습은 씁쓸하지만 정확합니다. 우리는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의견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견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따라서 내 의견이 틀렸다는 것은 내가 틀렸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내가 무능하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논리적인 패배는 단순한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논리가 강할수록 설득은 더 멀어집니다. 당신의 논리가 완벽할수록 상대방은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잘못된 믿음을 유지하면서 자존심을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실패의 원인입니다. 당신은 10대 자녀에게 말합니다.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통계를 봐라. 학력에 따른 평균 연봉 차이가 이만큼이야. 당신의 논리는 완벽합니다. 데이터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왜 공부하지 않을까요? 왜 오히려 더 반항할까요? 당신의 배우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돈을 너무 쓴다. 우리 가계부를 보면 이번 달에 불필요한 지출이 이만큼이야. 이렇게 계속하면 노후 준비가 불가능해. 당신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근거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왜 화를 낼까요? 왜 대화가 싸움으로 번질까요? 회사에서 후배에게 말합니다. 이 방식은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하면 시간이 2배로 걸려. 내가 해본 결과 이 방법이 훨씬 더 나아. 당신의 경험은 진짜입니다. 조언도 선의입니다. 그런데 후배는 왜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까요? 왜 표정이 굳어질까요? 이 모든 상황에서 당신의 말은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논리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것은 소음일 뿐입니다. 10대 자녀는 당신의 통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배우자는 당신의 가계부 분석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원합니다. 후배는 당신의 경험담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를 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공감입니다. 이해입니다.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받았을 때, 그때서야 논리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자녀가 아빠가 나를 이해해주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 그때 당신의 조언이 들립니다.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걱정하는구나라고 느낄 때, 그때 당신의 가계부가 의미를 갖습니다. 후배가 선배가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도와주려는구나라고 느낄 때, 그때 당신의 경험이 가치를 가집니다. 당신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당신은 논리로 문을 열려고 했지만 그 문은 논리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은 공감으로, 이해로, 존중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문이 열린 후에 그 안에서 논리가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득의 올바른 순서는 무엇일까요? 먼저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은 처음으로 마음을 엽니다. 다음은 이해입니다. 공감이 감정적인 것이라면 이해는 지적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논리를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합리적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은 당신을 적이 아니라 동료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을 수 있을 때 대화는 논쟁이 아니라 탐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논리입니다. 이미 서로를 이해하고 이미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 논리는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제안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이것이 스티브 잡스가 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아이폰이 필요하다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했습니다. 더 쉽고, 더 아름답고, 더 즐거운 기술을 원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술로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파스칼이 말한 마음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먼저 움직이고 이성으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뒷받침할 이유를 찾습니다. 설득이란 이 순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말은 왜 통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논리는 완벽했는데 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한 내용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논리를 너무 일찍 꺼내들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마음이 준비되기 전에 증명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논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모든 도구는 제때에 써야 합니다. 씨앗을 심기 전에 수확하려 한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열리기 전에 논리를 심으려 한들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설득은 농사와 같습니다. 때를 알아야 하고 순서를 지켜야 하고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천재성은 기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제품에도 프레젠테이션에도 모든 소통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논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논리를 올바른 자리에 배치한 것입니다. 파스칼과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것도 같은 진시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성을 가진 감정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논리로 생각하지만 감정으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설명하지만 본능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본성을 부정하려 한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물을 거슬러 헤엄치려 하지 말고 물의 흠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논리로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바뀌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려는가? 이기려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이 사람을 움직이고 싶은 것인가? 내 논리를 증명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함께 더 나은 길을 찾고 싶은 것인가?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고 싶은 것인가? 만약 당신이 진짜로 누군가를 움직이고 싶다면 논리를 접어두십시오. 일단은요. 나중에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같은 하늘을, 같은 지평을, 같은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말은 저절로 통하게 됩니다. 논리는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닙니다. 논리는 이미 열린 문 너머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에게 소리쳐서 건네지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조용히 비춰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기기 위해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를 움직이고 싶습니까? 그 답은 당신의 입술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당신의 말은 논리가 아니라 공감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증명이 아니라 이해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의 말은 상대방에게 닿을 것입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